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제가 GV80 말고 에비에이터 사는 게 어때요? 라는 취지에서 투표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정말 발칵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에비에이터가 아니라 GV80를 사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에비에이터라는 차 자체가 링컨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 차 이름까지도 너무 생소한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아직은 이 차가 좀 생소해서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하면서 럭셔리 SUV라고 알려져 있는 GV80를 선택을 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빨리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하던 찰나에 또 시청자분께서 이 에비에이터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짱입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월요일날 차량을 받아서 지금 이제 목요일입니다. 뭐 오늘까지 쭉 타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링컨이라는 회사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행보를 걷고 있는데 세단을 전부 다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컨티넨탈 하나 남아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티넨탈까지도 단종을 시켜버렸죠. 개인적으로 컨티넨탈이라는 차량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차량이었는데 단종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트에도 지금 들어가 보면 전에 정말 제가 그 돼지개 깠던 코세어 작은 SUV가 있고, 그리고 노틸러스, 그리고 요 에비에이터, 그리고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완전 풀사이즈 SUV라고 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이렇게 4종만 SUV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SUV만 팔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이 에비에이터라는 차량은 이제 링컨에서 사이즈로만 봤을 때 위에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경쟁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GV80, 그리고 X5, GLE, Q7, Q8 요 녀석들이 지금 이 에비에이터의 경쟁 모델이고 그 세그먼트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이랑은 별개로 얘도 형제차종이 있는데요. 얘 지금 링컨 차니까 당연히 형제차종 포드겠죠.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이 녀석의 형제차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드와 휠베이스가 1mm도 차이 나지 않고 동일합니다. 물론 뭐 전장과 전폭에서 차이가 아주 살짝 있기는 한데 그냥 뭐 외관 디자인 때문에 조금 뭐 달라지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냥 포드 익스플로러와 똑같은 뼈다구를 가지고 만든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되게 크다, 엄청 크다. GV80도 이제 큰 SUV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V80랑 비교했을 때 이 길이는 무려 12cm 차이가 나고요. 폭 5cm. 폭 5cm면 굉장히 큰 겁니다. 휠베이스 7cm. 중량이 좀 골 때리는데 공차 중량이 GV80 3.5 가솔린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300kg가 더 무거워요. 300kg. 2.4톤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거운 SUV인 만큼 뭐 당연한 얘기지만 GV80가 이상한 거죠. 에어 서스펜션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내비게이터 때도 말씀드렸던 이 시트, 이 허벅지 익스텐션도 양쪽으로 길이가 따로 조절되는 이 굉장히 환상적인 시트, 이런 옵션들 쭉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거죠. GV80 풀옵션이 8,000 중반이거든요. 이거 지금 얘는 블랙라벨이에요. 얘는 블랙라벨이라서 2열에 독립 시트가 들어가 있고 가죽도 더 좋은 게 사용되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 진짜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블랙라벨 말고 이제 제일 낮은 버전 있죠. 그 리저브 트림도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고 이 레벨 오디오 있죠. 이 오디오 진짜 이게 정말 순정 오디오인데 이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아무튼 그 리저브 아래 트림까지도 이 오디오 옵션까지 그대로 싹 다 들어간단 말이죠. 다만 가죽이 조금 떨어지고 2열에 독립 시트가 아니라 그냥 3인승 시트가 들어가는 거일 뿐인데 어쨌든 GV80보다는 훨씬 더 좀 기본기에 충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SUV란 말입니다. 자, 아무튼 뭐 에비에이터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대형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SUV,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이 승차감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런 대형 SUV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좀 무거운 애들한테는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에 비해서 이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량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 이거는 정말 압도적으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에어스프링이 들어간 차들 중에서도요, 이 에어스프링의 또 종류에 따라서, 세팅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이 안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승차감이 나오고 퀄리티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에비에이터를 말씀드리면서는 그 퀄리티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라는 게 쉬지 않고 범프되고 리바운드 된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실 거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움직이잖아, 위아래로. 위아래로 얘가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받아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서스펜션이 범프되고 리바운드 될 때 이렇게 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게 빠르게 눌렸다가 빠르게 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느리게 눌렸다가 느리게 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방지턱만 보더라도 방지턱도 갑작스럽게 확 올라갔다가 빡 떨어지는 방지턱들이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넘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방지턱들이 또 있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이 범프되고 리바운드 되는 그 속도가 계속 달라지는 건데, 이 에비에이터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설계된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었다가 부드럽게 떨어질 때, 이 저속에서의 서스펜션의 움직임에만 완전히 전부 다 몰빵을 때려서 야, 한 마리 토끼만 제대로 잡자 라고 하면서 만든 에어스프링이 아닌가, 그런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타면 탈수록 계속해서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가 방금처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때 주는 승차감과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여서 방지턱을 어우, 소리 들으셨죠? 다시 한번 빠박 부드럽게 떨어지기는커녕 그냥 완전히 차가 부셔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어 서스펜션은 급격하게 한계 영역 이상의 속도로 서스펜션이 빡 하고 펴지는, 그러니까 방지턱을 올라갔다가 빠르게 지나가면은 서스펜션이 갑자기 확 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팽창할 때 원래 이렇게 차를 빡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긴 나요, 원래. 이건 에어 서스펜션에서 원래 나는 소리기는 해. S에 들어가 있는 에어서스도 그 한계의 영역을 넘어가면 이런 빡치는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도 한계의 영역을 넘어가면 이런 뻑하고 치는 소리를 앞뒤로 크게 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이 한계의 영역이 얼마나 타이트하냐.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에비에이터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은 물론 그 GV80에 들어가 있는 코일오버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의 승차감에 비한다면 당연히 너무나 럭셔리하고 당연히 너무나 고급스럽지만,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세팅 값에 있어서 완벽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쪽짜리 에어 서스펜션이다. 물론 코일오버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쪽이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저 방지턱 있죠? 저 방지턱을 겨우 아까 저거 한 4-50km 정도 되는 속도로 넘었다라고 해서 에어스프링이 이렇게 빡 치는 소리를 낸다? X5에서는 느껴보지 못했고요. Q7, X6, X7, Q8, GLE 어떤 차종에서도 이 녀석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입 차종에서도 저 정도 속도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빡 치는 소리가 나는 한계의 영역을 넘어가는 차량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 방지턱 만났을 때 좀 천천히 넣으면 되지 마.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무조건 그냥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 왜 자꾸 반쪽짜리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이 경쟁 모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경쟁 모델을 통틀어서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 바닥에 잔요철들 있죠? 잔요철들.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계속 쳐주는 잔요철들, 그 잔요철들을 그냥 거의 코일오버 스프링 들어간 차량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걸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바닥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저런 바닥에 그냥 페인트로 만들어 놓은 그 과속방지 마크조차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달리다가 한쪽 바퀴만 이렇게 뭐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 있다거나 그런 곳을 이렇게 좀 치고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대응해주는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에어 서스펜션들과만 비교를 해서 놓고 본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GV80와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조건 좋아요. 하지만 타 경쟁 차종들에 들어가 있는 에어스프링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잔요철들은 걸러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진 못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급격하게 빡 펴지는 요 상황에 굉장히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그 상황도 경쟁 차종에 비한다면은 그 한계치가 너무 낮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달리면서 전반적으로 업앤다운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곳에서는 상당히 럭셔리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컨셉과도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운전을 천천히 하게 되는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또 좀 저렴한 부분이 있죠. 한 3, 4천 정도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저브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저브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옵션이 꿀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미션이긴 한데 미션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포드랑 링컨은 엔진에다가 요즘에 에코부스트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을 갖다 붙이는데 이런 에코부스트, 스마트 스트림 이런 것들이 엔진의 공식 코드네임은 아닙니다. 현대 스마트 스트림만 하더라도 그 안에 감마도 있고 카파도 있고 세타2도 있고 세타3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부스트라고는 하지만 엔진의 공식 라인업의 이름은 나노예요. 나노 엔진 6기통 3000cc인데 요걸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포드 F150 랩터에도 사용을 했는데 그런 엔진이고 출력이 400마력 토크도 50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상당히 괜찮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완전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해봐도 터보렉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나름대로 RPM도 6000 이상까지 쭉 끌어다갔습니다. 리스폰스도 괜찮아요. 물론 가속을 할 때 들어오는 엔진의 사운드 자체는 이 차량의 이런 좀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컨셉과는 살짝 좀 동떨어진 좀 카랑카랑한 게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미션 얘기를 해보면 제가 포드 익스플로러 리뷰할 때 이제 그 미션만 가지고 주구장창 패다가 리뷰가 끝나버렸는데 그때 이제 들어갔던 미션 이름이 시발 60 시발 60이 들어갔었는데 얘는 그의 이제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발 80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시발 60, 시발 80, 뒤에 60, 80은 무슨 차이냐? 그냥 대응할 수 있는 토크가 얼마까지다 라는 것만 좀 다른 거고 전반적으로 그냥 똑같은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시발 80이 들어가 있는데 왜 시발이겠어요? 10? 10단이야. 모트라인 역사상 10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 치고 제가 좋다 그런 차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보지만 어떤 제품이든 간에 사실은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한다라고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 뇌피셜이라도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응하는 장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이 10단 미션은 저는 아직까지는 장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저속에서의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속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일이 많은 한국에서 이 차량을 타실 분들은 유난히 특별히 더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셔야 된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할 텐데 이게 지금 기어 단수가 확인은 안 되지만 한 4단 5단 될 거예요. 보통 이 정도에서 악셀을 살짝 지그시 밟으면 그냥 그 RPM에서 기어 변속 없이 그냥 그 RPM에서 토크가 나오는 구간에서 차를 쭉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변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차감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기차 타면은 왜 승차감이 좋다 그러고 차가 잘 나간다 그러고 주행 감각이 부드럽다 그런 말을 왜 해요? 전기차는 변속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속은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변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BMW에 들어가 있는 ZF처럼 정말 부드럽고 빠르고 똑똑하게 딱 필요할 때만 변속을 해주면 그게 최고인 건데 얘는 일단
살짝만 가속을 해야지라고 해서 악셀을 아주 살짝만 깊게 밟아도 일단 변속부터 때리고 시작해. 뭐 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응? 아니 미션 단수가 이렇게 많은 만큼 변속할 수 있는 구멍도 많을 거고 거기를 최대한 많이 찾아 들어가 보고 싶겠지. 그런데 이런 완전 저속인 상황에서까지 살짝 악셀 밟으면 일단 변속하고 시작. 이제 여기서 개환장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계속 변속을 때리는데 뭐 막 5단으로 가고 있는데 살짝 악셀 밟으면은 2단 갔다가 또 3단, 4단, 5단, 6단 올라가다가 또 악셀 살짝 밟으면 또 다시 4단 내려왔다가 6단 갔다가 막 이지랄을 떠는데 문제는 이 변속을 하는 과정 자체가 부드럽지도 못할 뿐더러 빠르지도 못하다라는 거죠. 느리고 충격까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변속 충격이라는 게 꼭 막 쾅 쳐야만 충격이 아니라 결국에는 텅 하면서 이제 이게 꿀렁거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리고 다른 모든 10단 미션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최종 기어비가 엄청 뭐죠 고속에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속에서 쓸 수 있는 최종 기어비, 그 최종 기어비는 얘 10단의 최종이나 ZF 8단의 최종이나 비슷해. 그 말은 뭐야? 100km로 달리고 있는 동안 RPM을 얼마 유지하냐,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중간 영역을 막 더 쪼개놓은 건데, 쪼개는 건 쪼개는 것대로 막 잘게 잘라놓고 이걸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졌는데 느리고 이제 막 꿀렁거리고 이제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비가 미친 듯이 좋으면은 말을 안 해. 제가 어제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인제를 갔다 왔는데, 인제에서 돌아오는 길에 찍은 거거든요. 네, 출발하기 전에 찍었는데 이제 고속도로 막히는 구간이 한 30%, 그리고 뭐 일반 시내 주행이 30%, 그리고 또 이제 고속 그냥 항속도 30%, 그 정도씩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터당 7.3km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게 쪼개놓는다고 해가지고 연비가 뭐 미친 듯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미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짜증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후진 기어 넣잖아요. 악셀 밟으면 이거 너무 급하게 너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드라이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넣고 악셀 밟았을 때 바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도 한 2초 정도는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를 변경하자마자 바로 악셀을 밟다 보면은 딜레이가 생기는 거 플러스 좀 이렇게 더더덕 하면서 걸리면서 나가는 느낌도 살짝 들고. 사실 익스플로러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였는데, 그 10단 미션이 다 말아먹은 차라는 표현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런 미션의 치명적인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량을 포드 익스플로러처럼 사지마! 라는 말씀까지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 단점을 커버하는 다른 장점들이 많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 그보다도 한 가지 더 미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얘가 익스플로러에 들어가 있는 애보다는 출력이 한참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보처럼 조금만 악셀을 밟아도 막 미친 듯이 변속을 해대는 그 텀이 익스플로러보다는 좀 덜한 느낌은 또 분명히 든다 이거죠. 악셀을 살짝 밟았을 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4단을 확 내렸다라고 하면, 얘는 한 한두 개 정도만 내리는 느낌, 그나마 이 변속을 좀 덜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 승차감 자체가 좀 이렇게 저속에서 찰랑찰랑 다니는 이 승차감을 느끼면서 다니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운전 그냥 천천히 하면 되거든. 악셀도 그냥 지그시 천천히 부드럽게 밟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면 요거는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자, 뒷자리 타서 마무리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왔는데요. 2열 독립 시트가 들어가 있는 만큼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독립 시트,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차량,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6인승,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또 뒷자리 2열이 독립 시트로 들어가 있죠. 카니발은 논외로 할게요. SUV 중에서만 보면. 그리고 X7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에비에이터도 이제 블랙 라벨 트림, 이제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2열이 독립 시트로 들어가요. 아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8,000 중반짜리 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2열이 그냥 3인승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2열 독립 시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가장 아쉬운 거는 이 시트 좌우폭이에요. 좌우폭.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독립 시트라는 게 앉았을 때 양쪽 팔이 좀 편하게 펴져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좀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 게 이 독립 시트의 핵심인데, 시트의 이 앞뒤 폭은 괜찮은데요, 높이도 괜찮아요. 높이도 괜찮은데
좌우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2열에 탔을 때 왼팔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게 왼팔이 사실 시트가 조금 더 컸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는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가운데 콘솔이 있잖아요. 이 콘솔이랑 시트 사이에 공간이 또 엄청 남아요. 엄청 이 공간이 남는단 말이야. 지금 여기 이만큼 남아. 엄청 남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을 왜 저렇게 그냥 비워놨을까? 저기를 좀 시트가 얘도 이쪽으로 더 오고 이 녀석도 지금 이쪽으로 더 가고 좀 더 채워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암레스트도 조금 더 이쪽으로 갔어야 편한 포지션이 딱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왼쪽 팔이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불편해요. 물론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열에서의 승차감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지 뭐 여기 사이즈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승차감이나 공간감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것들 있죠. 독립으로 나뉘어져 있고 내 전용 팔걸이가 있고 떨어져 있다 라는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공간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고급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3인승 시트보다는 독립 시트가 더 좋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약간 에어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좀 반쪽짜리 독립 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클라이닝도 2열 독립 만들어 놨으면 더 돼야지. 이게 끝이야. 이게 리클라이닝 끝이야. 이게 더 뒤로 가게 만들어줬어야지. 이것도 사실 좀 너무 아쉽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부터의 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바닥부터의 높이 그냥 팰리세이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에비에이터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GV80 풀옵션을 사느니 GV80 낮은 옵션 말고 GV80는 웬만하면 안 샀으면 좋겠는데 저는 GV80의 승차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종 일관 너무 딱딱하고 딱딱한데 그럼 딱딱하면 롤이라도 잘 잡든가 뒷자리 타있으면 걔 계속 그렇게 좀 아무튼 저는 GV80는 뒷자리 승차감 때문에 영 꽝인데 그 GV80의 풀옵션을 사느니 이 에비에이터 낮은 옵션 리저브 등급 있죠. 물론 이 독립 시트는 빠지긴 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긴 하더라도 그래도 에비에이터 리저브 등급을 구매하시는 게 GV80 풀옵션보다는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좀 트랜스미션이 운전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고 서스펜션도 좀 반쪽짜리 에어 서스펜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기준들은 사실 어디까지나 1억 1000, 1억 2000 얘보다 지금 3, 4천만 원이 더 비싼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10단이어서 막 좀 정신없이 하고 뭐 좀 변속 충격이나 좀 변속이 느린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포드에 들어갔던 10단에 비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엔진의 출력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으로 또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얘는 또 상당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리고 뭐 링컨 말씀드리면 이제 링컨 AS가 좀 이제 악명이 높긴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보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었죠. 근데 차가 좀 이제 팔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가 확충이 되고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처음에는 물론 뭐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이 딱 봤을 때 잘 팔리겠다 싶고 자기들이 마케팅도 좀 공격적으로 할 거고 분명히 많이 팔겠다 싶으면 AS 센터 좀 미리 확충해놓고 차 좀 팔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들기는 합니다만 그게 항상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근데 뭐 AS는 차츰 또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벨 오디오는 짱입니다. 제가 진짜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레인지로버에 들어가는 메르디안 그러니까 메르디안도 그냥 메르디안이 아니라 레인지로버와 메르디안의 만남 그 조합이 진짜 예술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얘가 거의 레인지로버의 메르디안 조합과 버금가는 이 에비에이터 저번에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 링컨에 들어가는 레벨은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넣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운전석에서도 딱 스테이지 깔리는 게 상당해요. 해상력도 엄청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음 보컬 음악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거 들을 때 이제 고음 진짜 부드럽고
쨍하게 네,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입니다. 네, 에비에이터.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8천 중반대 SUV를 보신다. 일단 GV80은 저는 좀 뺄게요. 네, GV80은 빼고 투아렉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요 에비에이터 보시고요. 이렇게 뭐 2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윤성로 너는 뭘 살 거냐? 라고 하시면은 저는 3천 더해서 X5 40i를 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시든가 말든가. 감사합니다.